사람들에게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게 될까 조금 조심스러워요. 안 그러는 새어머니도 분명 있을 텐데 제가 보낼 오늘 사연은 저희 새어머니가 벌인 악랄한 짓을 고발하려는 거거든요. 모든 재혼 가정이 이렇지 않다는 점 분명히 밝히면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4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앓고 있던 병은 막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만큼의 충분한 병원비가 없어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셨죠. 아버지는 이 일을 계기로 돈 없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다는 걸 깨닫고 돈이 없어서 아내도 떠나보냈다며 마음 독하게 먹고 악착같이 돈을 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허망하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게 미안해서라도 제 위에 오빠 둘이랑 막내딸인 저를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저희 엄마 말고는 자기 인생에 새 여자는 없을 거라고 선언하셨죠. 어머니를 잃었을 당시 제가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돈 버느라 바쁘신 아버지 대신해서 두 오빠가 저를 자주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오빠들이랑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하시는 일이 다 잘 되어서 제가 좀 더 커서 학교를 다니게 될 쯤엔 저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큰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미국으로 갔고 작은 오빠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러 독일로 유학을 갔었죠. 막내딸이었던 저만 아버지 옆에 붙어서 아버지 힘든 일이 있으면 옆에서 재롱 떨면서 응원해드리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축하해드리면서 막내딸로서 귀염둥이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게다가 오빠들이 멀리 유학을 가 있던 만큼 아버지와 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 여러모로 각별한 부녀 사이가 됐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보통 사춘기가 오게 되면서 아빠랑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는데 저는 반대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게 되어 아버지 혼자 계셔 적적하실까봐 자주 찾아뵙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러면 결혼한 애가 왜 이렇게 친정에 자주 오냐 하시면서도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저를 반기셨습니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나중에 재혼하시겠다면서 지금의 새어머니를 제게 처음 소개시켜 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뵙는 동안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자분을 만나고 있는 티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하루는 아버지가 전화 와서 대뜸 저보고 기니 할 말도 있고 오랜만에 외출하면서 점심이나 같이 할 겸 호텔 레스토랑으로 부르셨어요. 기니 할 말이래봤자 딱히 짐작 가는 게 없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털레털레 갔는데 아버지 옆에 어떤 중년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따로 동호회 활동하는 것도 없어서 사람 만날 구석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저를 만나는 자리에 그것도 또래 여성분을 데리고 오셨다는 게 어쩐지 요상한 느낌이 들어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그 여자분과 지금 교제하는 중이고 슬슬 살림을 합칠까 한다면서 제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데다가 아무리 어릴 때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여자분이 겉으로 보기에 별로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평생 새엄마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빠가 새아내를 드리겠다는 뜻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예의상 분위기 쌓이지지 않게 자리만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그 여자분 가자마자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난 솔직히 아빠가 저 여자분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야. 평생 잘 살다가 이제 와서 굳이 재혼을 해야 해? 아빠가 저분이랑 만나는 것까지는 내가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결혼은 솔직히 싫어. 아빠 엄청 예전에 앞으로 아빠 인생의 여자는 우리 엄마밖에 없다며.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이래? 물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 여자분과의 만남을 끊으신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중간중간 저를 설득해가며 제가 마음을 바꾸길 부탁하셨죠.
대학 졸업 후 해외에서 자리 잡아 살고 있는 오빠들도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 살 때 되지 않았냐며, 안 그래도 저 결혼한 후에 분가해서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 마음 쓰였다고 하면서 그냥 인정해주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다가 아버지랑 교제하시는 그 여자분을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났다가 커피 한잔 하면서 나눈 대화로 결국 두 분 사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너희 생각해서 계속 마음 거절해오다가 마지막에 못 이기고 받아줘서 나 만나주시는 거야. 나 만나면서도 늘 너희 얘기하고 그러셨어. 사실 나도 첫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너무 일찍 떠나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 한번 못 해보고 그 후로 쭉 혼자 살아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결혼하자고 너희 아버지 졸랐던 거야. 본의 아니게 너한테 큰 상처 주고 부녀 사이 갈라놓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지, 제 앞에 여자분께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께 찾아가서 두 분 결혼 축하드린다고 생떼 그만 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도 재고집 접으니까 일이 잘 풀리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후련했고요. 아버지는 그 여자분과 결혼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심장이 많이 약해지신 터라 제가 매일같이 챙겨드릴 수도 없고 오빠들 말처럼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긴 했지만 새어머니가 곁에서 잘 보살피시니까 조금 안심이 됐죠. 게다가 새어머니는 자기가 자식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평생 저 같은 딸이 있었으면 했다면서 저를 친딸로 생각해도 되겠냐면서 제게 엄청 잘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얼떨떨하긴 했지만 저도 내심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건지 어느새 친모녀나 다름없이 굴면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외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저랑 남편, 제 딸아이랑 같이 일본 여행에 간 사이에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도 겨울 휴가 겸 두 분이서 오붓하게 제주도로 국내 여행을 떠나셨는데 하필 여행 갔던 날의 날씨가 흉흉했던 탓에 추돌사고에 휘말리셨다는 겁니다. 남아있던 일본 여행 일정을 접고 빨리 귀국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다는 제주도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새어머니는 비교적 경상이셨는데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운전석 에어백이 하필 고장나 있던 상태라 크게 다치셨고 사고 난 날 이후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셨어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실까봐 울면서 불안해하니 병원 침상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가 누운 채로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자기만 멀쩡해서 미안하다면서 자책하시는 거예요. 새어머니께 아니라고, 새어머니라도 멀쩡하셔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린 뒤 한동안은 제주도에 호텔을 잡고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지냈습니다. 함부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실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요. 중환자 이송하는 과정도 복잡한 데다 하필이면 제주도에서 변을 당하셔서 병원을 서울로 옮기는 과정 중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 같아서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그때 서울에 있는 유명 병원 중 중환자실 병상이 남은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는 깨어나시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사고 당시 충격이 커서 사실 이대로 깨어나시지 않는다면 식물인간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거 듣고 정말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새어머니는 퇴원하셔서 이제 자기가 간병하겠다고 육지로 가서 아버지 간병하는데 필요한 자기 물건 들고 올 테니 저보고 그동안 아버지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서 금방 제주도로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새어머니는
아버지랑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쌓였던 일 좀 처리하느라 일주일이 넘어서야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래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니 병원비랑 수술비 대려고 재산을 조금 현금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잠시 주춤하고 있던 터라 저만큼 여유롭진 못한 상황이었죠. 저도 새어머니께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돈이 부족하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댈 테니까 꼭 말씀해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저도 몇 주간 하고 있던 아버지 병간호를 새어머니와 바톤 터치한 뒤 그동안 저 없이 회사 생활이랑 학교 생활하고 있던 남편과 딸아이를 케어하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종종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 병원에 들를 참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지금이야 위드 코로나다 뭐다 해서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다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서 다들 외출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당에 함부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걸린 채로 제주도에 갔다가 퍼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걸려와서 저희 딸아이나 남편에게 옮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져서요. 새어머니께 사정을 알리니 새어머니도 이해한다고 몸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머뭇거리시더니 아버지 병원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말씀하셨죠.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고 새어머니께 6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아버지 건강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서 생명 유지장치 달고 계신 거랑 1인실에 입원하신 것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가나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로도 새어머니는 종종 전화와서 제게 병원비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새어머니께 군말 없이 돈을 보내드렸고요. 가끔 예상외로 병원비를 많이 요구하시긴 하셨지만 그때도 돈 문제보다는 어떻게든 아버지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단 한 번도 새어머니를 의심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시계 좀 수리 맡겨달라고 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1층 명품관 있는 데서 시계를 맡기고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간병하시기 전에 새어머니랑 자주 백화점 와서 쇼핑했던 생각이 나서 타지에서 아버지 병가 나오는 거 만만치 않으실 텐데 불평 한번 내색하지 않으신 새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릴 겸 전에 새어머니랑 쇼핑하면서 자주 들렀던 브랜드의 명품관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가방들을 찬찬히 둘러보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새어머니랑 너무 분위기가 비슷하신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서 제대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쌍둥이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새어머니와 닮은 분이셨습니다. 새어머니 들을 신상 가방을 구매한 뒤 그러고 나서도 아까 본 새어머니와 닮은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새어머니께 전화를 넣어봤어요.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가길래 전화를 못 받으시나 했는데 숨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제가 왜 이렇게 숨가빠 하시냐고 아버지 병원에 계신 거 아니냐고 물으니 새어머니는 말을 더듬으시면서 병원 아니면 자기가 달리 어디 있겠냐면서 웃음소리를 과장해서 내시더라고요. 그게 거슬려서 아까 명품관에서 봤던 새어머니 닮은 사람도 그렇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어요. 아버지 병원에 안 간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새어머니 선물로 구매한 가방도 드릴 겸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 전날 아이 숙제를 봐준다고 밤을 좀 샜던 탓에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랑 택시 타는 동안에도 계속 자느라 새어머니께 미리 연락하는 것도 까먹고 그냥 병원으로 왔죠. 병원 도착해서 아버지 병실 문을 여니 병실에 있어야 할 새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화장실을 가신 건가 싶어 몇십 분을 기다려도 안 오시길래 새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아 어디긴 아버지 병원이지. 아니
제가 지금 아버지 병실인데요? 어머니, 진짜 어디 계세요? 하니 새어머니는 당황한 어투로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지금 파도 소리 들리는데 어머니, 혹시 지금 바다에 계세요? 그러더니 새어머니는 갑자기 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한동안 계속 병간호만 하다 보니까 너무 권태롭고 우울해져서 조금 기분 전환도 할 겸 바다에 온 거야. 금방 들어갈게. 걱정 끼쳐서 미안해. 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저도 마음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막말로 아버지가 언제 의식 찾으실지도 모르는데 새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계속 병간호하셨던 거니까 내심 속으로는 많이 지쳐 계셨겠다 이해가 갔어요. 조금 기다리니 새어머니가 허둥지둥 병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 손에 너무 익숙한 가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샀던 그 신상 가방이요. 저는 황급히 새어머니 주려고 샀던 가방이 든 쇼핑백을 뒤로 밀어 넣으면서 새어머니 시야에서 숨겼어요. 그리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방 못 보던 건데 새로 사셨어요? 원래 쓰던 가방이 찢어져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하나 샀지 뭐. 새어머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새어머니 드리려고 산 가방은 명품관 갔을 때 직원이 이 백화점 지점에만 들어온 신상이고 수량도 몇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이유는 몰라도 제게 거짓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딸도 그렇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빨리 돌아가 봐야겠다 말씀드린 후 재빨리 서울로 가서 흥신소에 새어머니 뒤를 캐달라고 의뢰를 부탁드렸습니다. 도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지만 그동안 의심스러운 행적이 한둘이 아닌데다 명품관에서 본 새어머니 닮은 사람이며 새어머니가 그 가방을 들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눈 딱 감고 의뢰했죠. 얼마 안 있어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흥신소에서 조사한 새어머니 정보를 듣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선 새어머니가 아버지 병실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척하면서 몰래 서울에 온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명품관에서 본 그 사람도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분명 새어머니 본인이었겠죠. 그런데 새어머니는 명품관에만 간 게 아니라 저 몰래 보험사도 찾아가셨더군요. 보험사에 찾아가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 건지 알아보고 이미 후 식물인간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 몰래 보험금을 수령해 가셨다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 재산도 가능한 대로 다 현금화해서 새어머니가 홀라당 먹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멍청한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비밀리에 아버지 회사 돈에까지 손을 댔더군요. 이것만 들어도 기가 찰 노릇인데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새어머니 뒷조사를 하다 보니 과거 행적까지 드러나서 흥신소에서 혹시나 싶어 파봤다고 하면서 알려준 건데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먼저 결혼했다는 새어머니의 사별한 전남편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분도 새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여행 가셨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만 살아남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운전하셨던 건 새어머니의 전남편이었고 운전자 좌석 에어백만 고장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생각난 게 저희 아버지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서 매번 자동차 점검하면서 에어백도 불량인지 확인하시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떠나시면서도 새어머니가 크루즈 타고 싶다고 고집 피우셔서 배에다 차를 싣고 제주도까지 갔다고 했거든요. 아버지 자가용으로 여행 다니셨다가 사고가 난 거였는데 혹시 새어머니가 미리 에어백에 손을 써놨던 건 아닐까 하는 오싹한 생각까지 들더군요. 전 남편도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사고에 똑같이 에어백 고장으로 변을 당했다니 소름 끼치는 우연이잖아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흥신소로부터 사진이며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새어머니의 본 모습을 확인할 기회가 바로 생겼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 회계팀에서 장부가 안 맞다는 걸 알고 제게 바로 연락을 주셨거든요. 제가 결혼 전에 전공을 살려서 아버지 회계팀에서 잠시 일했던 친분으로 제게 먼저 연락 주신 것 같았어요. 제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말한 뒤 저는 아버지 회사 횡령권 조사를 검찰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새어머니께 아버지 회사 돈을 누가 횡령한 것 같다면서 누군지는 몰라도 검찰한테 바로 조사 부탁했다고 말하며 새어머니 똥줄 탈 만한 말을 잔뜩 했어요. 저는 새어머니께 전화하기 전에 몰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아버지 병실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혹시나 새어머니가 도주하면 제가 막아야 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 전화 받자마자 병실 문을 열고 안색이 새하얗게 질린 새어머니가 나오시더군요. 제가 녹음기 킨 채 앞길 가로막고 어디 가냐고 죗값 달게 받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거를 들은 새어머니는 어이없어하며 저보고 전부 네가 벌인 짓이냐며 맞불 놓듯 똑같이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제가 새어머니가 몰래 서울 오가는 거 찍혀있는 사진을 들고 새어머니 전 남편 얘기까지 늘어놓으니 새어머니는 도망칠 구석이 없다 생각한 건지 도끼를 가득 품은 눈으로 그래, 내가 다 죽이려고 했다. 그게 뭐? 하고 본 모습을 드러내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 심장 약하신 거를 알고 살 날 얼마 안 남았겠다 싶어 유산을 노리고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의외로 통원치료 잘 받으면서 정정하시니까 3년 동안 타이밍만 보다가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이런 일을 작정하고 꾸몄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병실에 오기 전 경찰에 미리 신고를 넣어놔서 얼마 안 있어 새어머니는 체포되어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횡령죄며 살인 미수며 제가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랄한 죄를 많이 지어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네요. 사실 그 일 있고 속이 후련하기는커녕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전에는 거의 친엄마처럼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돈을 노린 가식이었다는 것도 그렇고 사고당하셔서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는 돌아오기 힘들 텐데 대체 무슨 죄인가 싶어서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소식은 새어머니가 수감되고 몇 달 후 정말 기적적으로 아버지가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아버지 건강이 많이 회복된 건 아니라서 아버지께는 새어머니 일을 당장은 비밀로 붙였습니다. 새어머니도 아버지처럼 많이 다쳐서 식물인간으로 입원해 계시다고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는 제대로 말씀드려야죠. 저희 부녀에게 닥쳤던 한 차례 폭풍 같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이 일 겪으면서 정신적 충격하며 간이 너무 쪼그라든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평온하기만을 기대해도 되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